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될 가족이 돌변해버린 처참한 사건.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기후현 나카스와시에 사는 57살 겐페이야. 아주 친절하고 온화한 중년 남성인데 주변의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 또 자상한 남편이기도 했고. 직업은 공무원이야. 노인 보건시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동료 대부분은 겐페이를 아주 예의 바른 사람으로 기억했어. 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맞을 때 가장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고 또 평소에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야. 그러다 사건이 벌어진 건 2005년 2월 27일 아침 7시였는데 이날은 아내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는 날이라 남편 겐페이가 역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 사실 아내가 시어머니 모시면서 늘 집안일로 바빴고 심지어 몇 년 전엔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면서 병수발까지도 맡았었거든. 그런 아내에게 항상 또 고맙고 미안했지. 잠시 후에 역에 도착해서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게 돼. 겐페이는 재밌게 놀다 오라며 따뜻하게 배웅했고 아내 친구들한테도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어. 정말 평온할 것만 같았던 하루였지. 그런데 같은 날 나카스와시 경찰서에 누군가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들어와. 급히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피해자는 39살의 남성 후지 타카유키였는데 배 쪽에 엄청난 피를 흘린 상태로 거리에 쓰러져 있었어.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 이후 경찰이 범인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 장인어른이 그랬어요. 경찰은 즉시 피해자가 가르쳐준 주소로 찾아갔어. 평범한 가정집이었는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부는 아주 고요했고 불도 모두 꺼져 있더라고. 근데 그 정막이 어딘가 더 수상한 느낌이었어.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은 상상도 못한 끔찍한 현장들을 마주하게 돼. 그 집에 시신만 무려 5구가 발견된 거야. 소파에는 노인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고 방 안에는 30대 남성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30대 여성과 한 2살로 보이는 아이도 사망해 있었어.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생후 3주 된 신생아도 숨이 끊어진 상태야. 그런데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보던 경찰이 욕실에서 한 번 더 경악하게 돼. 거기에 칼이 목에 꽂힌 채 철철 피를 흘리고 있는 남성이 발견된 거야. 너무 다행히도 아직 의식이 있었거든. 그래서 경찰이 급하게 물어봤지. 괜찮으세요? 누가 이랬어요? 그때 중년 남성이 희미하게 대답했어. 제가 그랬어요. 그는 불과 몇 시간 전 아내를 배웅했던 남편 겐페이였어. 아니 아침에 아내 잘 배웅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같이 살고 있던 그 일가족 모두 자기 어머니, 아들, 딸 그리고 손자들까지 모두 자기가 죽였다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자, 일단 이 문제의 겐페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 그는 1947년생인데 두 아들 중 마지로 태어났어. 평소 아버지는 쾌활한 성격인데 반대로 어머니는 좀 고집스럽고 예민해서 툭하면 윽박을 지르면서 애들을 혼내는 일이 잦았다고 해. 뭐만 하면 짜증내고 집안 살림도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겐페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좀 주눅이 들어있었지. 그 갈등은 점점 깊어져서 중학생이 되고 나선 어머니랑 아예 말도 안 했다고 해. 그렇다고 뭐 막 반항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최대한 어머니랑 부딪히지 않게 조용히 지낼 뿐이었지. 그는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가고 있었어. 겐페이는 성인이 된 후에 도쿄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던 중 지금의 아내와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돼. 겐페이가 좀 어렸을 적 영향으로 성격이 좀 소심하고 어두운 편이었고 게다가 키가 좀 작아서 콤플렉스가 있었거든. 근데 아내는 달랐어. 작은 게 뭐 어떠냐면서 자존감을 막 높여줬지. 겐페이는 그녀에게 푹 빠져들었어. 이후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부모님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게 돼. 아버지는 당연히 반겼지만 이번에도 어머니가 문제였어. 어머니는 여자친구 출신 지역을 문제로 그 결혼에 반대하는 거야. 하지만 겐페이는 이번만큼은 물러설 마음이 없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2명의 자식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지. 그러던 1980년이었는데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어머니 혼자 좀 돌보기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결국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심하게 돼. 이때 자기 어머니와 아내 사이가 좀 걱정되긴 했지만 한편으론 어머니도 아내를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어. 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었지. 함께 살기로 시작하자마자 어머니는 며느리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야.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막 못마땅한 티를 내고 핀잔 주고. 그래도 다행히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나서서 상황을 중재했어. 그런데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해. 1982년 겐페이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야. 그 이후부터 어머니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 줄 알아? 어떤 날은 물건이 없어졌는데 이걸 며느리가 훔쳐간 것 같다면서 도둑으로 몰았대. 억울한 아내는 눈물로 지새웠지. 그걸 보는 남편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래서 참다 못한 겐페이가 동생과 상의했고 마침내 동생 부부가 어머니를 대신 모셔가면서 그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 했지. 그러다 1999년 동생 또한 어머니 모시는 일을 포기하게 돼. 동생 부부 역시 그 어머니의 괴팍한 성질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어쩔 수 없이 겐페이 부부가 다시 어머니를 모셔왔고 거의 쫓겨나듯 겐페이 집으로 옮겨왔지만 그녀의 행동은 전혀 변함이 없었대. 오히려 며느리를 향한 괴롭힘은 더욱 집요해지더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매까지 걸려버렸지. 그 이후는 거의 상상 이상이야.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고 또 화단에 며느리가 심어준 꽃들을 닥치는 대로 그냥 다 뽑아버리는 데다가 심지어는 며느리가 목욕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미리 받아둔 목욕물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기까지 해. 진짜 이게 가족이라 더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 겐페이의 아내는 이 모든 걸 그저 묵묵히 감내했어. 사실 항의를 한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질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남편 겐페이는 어머니로부터 아내를 지켜낼 힘이 없었거든. 그러던 중 사건 한 달 전인 1월 27일이었는데 이날 겐페이는 어머니랑 함께 우체국에 방문했어. 우체국 저축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하더라고. 우체국장이 직접 나와서 그 수속을 막 설명해줬지만 어머니는 이해를 못하고 계속 성질만 낼 뿐이었지. 그러더니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막 우체국장이 사기를 치는 거라면서 그를 매도하기까지 하는 거야. 근데 겐페이는 평소에 그 우체국장하고 친했거든. 이 상황이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지. 그는 평소 남에게 패를 끼치지 않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하지만 어머니는 진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 결국 마을에 이날 소동이 순식간에 퍼졌어. 완전 소문나버린 거야. 이 사건을 계기로 겐페이는 어머니에 대한 혐오가 폭발해버려. 그쯤에 그는 심각한 신경성 펜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두통이 턱까지 전이돼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었대. 그 상황에 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겐페이는 점점 이성적인 사고가 힘든 수준에 이른 거야. 그 생각이 완전 극에 치달았고 결국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신도 죽어야겠다고 결심할 정도였지. 그런데 일본에선 살인자의 가족의 경우 사회에서 유독 심하게 매장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걸린 거야. 그래서 아예 일가족을 다 몰살하기로 결심해. 치매 걸린 어머니의 아들, 딸,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그런데 이때 단 한 사람은 예외였는데 그게 바로 아내였지. 난 이 부분이 다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당시 겐페이 생각에 한평생 시어머니에게 괴롭힘 당한 그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고 느꼈대.
그래서 그녀는 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아니 근데 부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죽이면 남은 아내가 과연 잘 살 수가 있어? 당연히 없잖아. 어쨌든 2월 27일 아내가 여행을 떠나는 날이라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어. 모두를 죽여야 하는 그날인 거지. 그날 아침 아내를 배웅하고 집으로 들어온 겐페이는 먼저 큰아들 33살인 마사토의 방으로 향하게 돼. 아들은 2층 침실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넥타이로 힘껏 졸랐지. 잠에서 깬 마사토가 몸부림치면서 저항했지만 아버지를 이겨낼 수 없었어. 큰아들을 살해한 후 겐페이는 다음으로 어머니에게 향했어. 소파에서 졸고 계셨는데 바로 가서 넥타이로 목을 감았고 머지않아 어머니의 숨도 끊어져. 자, 벌써 2사람이 사망한 거야. 그런데 다음 타겟은 예상치도 못하게 반려견이었어. 그는 2마리의 세파트를 기르다가 잠시 보호시설에 맡긴 상태였는데 사건 전날 굳이 다시 집으로 데려온 거야. 죽이기 위해서였지. 겐페이는 세파트 2마리를 뒷산에 데려가서 나무에 묶더니 칼로 목과 가슴을 찔러서 죽이고 말아. 아니 근데 여기서 잠깐만. 그래 뭐 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뭐 그렇다 치자. 근데 자기 아들을 심지어 반려견까지? 이건 그냥 살해 본능 자체가 들끓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근데 또 평소에 겐페이 씨는 너무 착실하고 친절한 공무원이었잖아. 이 사건 진짜 그냥 의문투성이야. 근데 기억하지? 피해자는 아직 더 있어. 집으로 돌아온 겐페이가 수화기를 들더니 큰딸한테 전화를 걸어. 딸은 한 2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거든. 지금 딸한테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니까 지금 데리러 가겠다고 말을 해. 그리고 잠시 후 직접 자신의 차에 딸과 2 손자들을 태웠던 거지. 이때 사위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함께 가지 않았었대. 딸 코즈에 씨가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즉각 소파에 할머니가 축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 너무 당황스러웠지. 그래서 아빠를 부르려던 순간 목에 넥타이가 감기더니 숨이 막혀가. 저항을 했지만 아버지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겐페이는 30살의 딸 그리고 각각 2살과 생후 3주 된 손자까지 차례로 자기 손으로 살해해. 딸은 과연 아빠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상상이나 했을까? 자, 그런데 겐페이에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 타겟이 남아있었거든. 바로 딸의 남편이자 자신의 사위, 후지 타카유키였지. 겐페이는 집에서 쉬고 있던 사위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핑계로 그를 불러냈어. 결국 사위가 집에 도착했는데 들어서자마자 낯선 느낌을 받았어. 집이 너무나도 고요했거든. 그러다 갑자기 나온 겐페이가 사위를 방 안으로 데려가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 같이 죽어줘야겠어. 타카유키가 위험을 직감한 순간 부엌칼이 그의 복부를 관통했어. 겐페이가 이번엔 칼을 쓴 거야. 아무래도 건장한 성인이 남성이라 목을 조르는 걸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사위는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있는 힘껏 저항했고 마침내 집을 벗어나서 거리로 도망쳤대. 이후 경찰에 신고한 거였어. 한편 겐페이는 도망치는 사위를 붙잡지 않았어. 그러더니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 그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서 발견된 거고. 겐페이는 상당한 출혈이 있었지만 상처가 경동맥을 피해가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해. 그렇게 쇼크 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의식을 차렸고 3주 뒤 퇴원과 동시에 살인죄로 경찰에 체포됐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당연히 여행을 떠났던 아내였어. 그녀는 여행지에서도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이 여행 간 친구들한테 이 소식이 전해졌고 아내는 그제서야 이 끔찍한 사건을 알게 됐다고 해.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아내는 거의 반쯤 미쳐있는 사람이었대.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지 차마 상상조차 되질 않아.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
겐페이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고 범행 동기에 대해선 그냥 모든 게 다 싫었다고 했어. 나는 이 동기가 단순한 게 더 이해가 안 된다. 모든 게 싫어서 일가족을 죽였다? 근데 또 아내는 살려뒀다? 이게 무슨 심리냐고. 결국 2008년 7월에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 측은 겐페이한테 사형을 구형했어. 당시 일본에서 2명 이상을 살해한 살해범에게는 사형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었었거든. 겐페이는 무려 5명이나 살해했으니 당연한 거지. 근데 2009년 1월 재판부는 겐페이한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이게 일본에서 되게 이례적인 판결이었어.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겐페이가 어머니에 의한 괴롭힘으로 정신이 피폐해진 점, 범행이 사적인 사용 목적이 아니며 겐페이의 동생과 아내 등 유족들이 극형을 원치 않는다는 점, 또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창작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범행 방법이 잔인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됐다고 해. 물론 일본 내에서는 큰 반발을 불러왔지. 대중은 겐페이 이 사람은 그냥 미치광이 살인범이라면서 맹 비난을 퍼부었어. 사실상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어머니를 그냥 방관했었잖아. 아내가 수십 년간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막질 못했었고.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가 살인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밝혀지거든. 근데 그게 뭐였냐면 사건 한 달 전에 우체국에서 어머니 때문에 망신을 당한 바로 그 일 때문이었대. 그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온 가족을 몰살한 거야. 일본 심리 전문가들은 겐페이가 자신의 가족들을 그냥 소유물로 여긴 거라고 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죽음까지 결정해버린 너무나 못난 가장의 모습이었지. 그 와중에 겐페이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면서 항소까지 했다고 해. 2012년 12월 3일 대법원은 겐페이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고 그는 남은 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어. 일본에서는 유독 가족 한 명이 자신의 일가족 모두를 살해하는 사건이 많거든.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내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동기로 벌어진 사건들이 몇 번 있기도 했었고. 근데 나는 이런 이유를 들으면 참 답답하고 화나는 것 같아. 아니, 그 누구도 타인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 그게 자신의 자녀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너무 당연한 사실을 굳이 설명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야. 이번 사건도 참 속상했던 것 같아. 누구보다 소중하고 서로를 존중해줘야 될 가족이 피해자와 또 가해자가 됐다는 게 더 충격적이기도 했었고.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디바메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